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인공지능 정의와 인공지능 모델의 중요성,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역사와 범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모델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전망, 여기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과 자연어 처리 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 그리고 딥러닝 모델,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 정의와 인공지능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인공지능 정의는 인간의 기능을 모방하여 학습이나 문제 해결, 그리고 패턴 인식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일반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각각 정의, 기반, 학습, 정성, 예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프로그램은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일단 정해진 명령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반은 명시적 규칙과 로직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 프로그램은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계산기에 우리 사칙연산 입력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과 나오잖아요. 5 플러스 3은 8.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프로그램을 지금 플로우 차트로 보게 되면 데이터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 아웃풋. 조금 전에 계산기 예제를 드렸죠. 데이터 인풋에 5 더하기 3, 5하고 3이 나오고 여기에 덧셈을 해라. 그러면 데이터 아웃풋은 8이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인간과 유사한 지능적 행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냐? 인지와 학습과 추론, 인퍼런스 추론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습,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습이 있기 때문에 특징은 학습을 할 수 있고, 추론도 하기 때문에 학습과 추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적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해봤을 겁니다. 체스 프로그램이라던가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보면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에는 있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공지능 모델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 ML은 머신러닝, 딥러닝, R에는 강화학습, 레인포러스 러닝이고 LLM, 대규모 언어 모델, 레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모두 다 인공지능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공지능 모델은 학습과 적응성이 다 있어야 되고요. 예로 들어서 이미지 분류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과 언어 모델인 챗GPT4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뒤쪽에서 인공지능 모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과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다르지만 이건 인공지능 모델은 예측도 하지만 생성이 가능한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로직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트레이닝 인풋 그러니까 학습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제하고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영상인 경우에 영상이냐 텍스트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델을 실제 리얼 데이터 인풋을 통해서 이 방금 전에 만든 모델을 실제
정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일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공지능 모델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규모 데이터다 보니까 분석이 용이해졌고요. 이 용이해지다 보니까 패턴 인식이라든 예측이 가능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인프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드웨어 속도가 따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드웨어 속도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반복적인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였다. 그럼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고요. 인간의 한계를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은 반복적인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지루하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동화나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개인화된 추천 및 서비스이고, 한 예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콘텐츠를 보게 되면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봤던 것들을 항상 맞춤형 서비스, 내가 원했던 거, 만약에 제가 액션을 좋아하면 액션 영화가 추천이 되고요. 아니면 제가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면 이런 류가 추천이 되고, 내가 만약에 뉴스나 이런 드라마, 뭐가 다큐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 이런 쪽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된 추천 및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개발인데요. 이렇게 모두 인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모두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산업이 변화, 아니 변혁, 혁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인공지능 모델이 의료나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새로운 직업 창출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및 범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체적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세 번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3 차 AI 인공지능 붐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1차 인공지능 붐은 1950 년도에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인공신경망이 태동이라고 전체적인 이제 이 라인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태동이라고 했고요. 이때 1950년 강화학습, 그러니까 reinforced learning RL이라 하죠. 이런 이론이 등장을 했고 1953 년에 최초의 신경망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불빛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1953 년에 최초의 신경망 이론이 등장했고 1957 년에는 최초의 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 이론이 그때 나왔죠. 예,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그때 퍼셉트론 이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어느 정도 퍼셉트론 이론이 좀 처음 57 년부터 60 년대 '아 이걸 한번 해 볼 만하구나.' 인공지능을 좀 그때 좀 이론이 조금씩 정착화됐다고 시작하면 될 겁니다. 60 년대까지.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받쳐줄 하드웨어 속도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 년부터 침체기가 시작된 거죠. 이때 바로 1960년 69 년에 퍼셉트론 한 개가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시 2차 붐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금 현재 1986 년에 다트 퍼셉트론, 퍼셉트론이 57 년에 나왔다면 86 년에, 그리고 20년 후에 다tum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했냐? 70 년과 80 년대는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앞에 강화학습과 머신러닝이 이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앙상블 학습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잠깐 86년에 다툼 퍼센트 이론이 나오면서 잠깐 2차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쇠퇴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다시 부활이 되는 게 언제냐. 2006년에 딥러닝 구조가 제시됐을 때, 이때부터 다시, 어, 세 번째 인공지능 붐이 활성화가 된 거죠. 이때 보게 되면은 강학습이나 머신러닝 학습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뭐 영상이라던가 음성 처리,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 다양하게 강화학습과 머신러닝, 통계학습 기법들이 다 혼합돼서 사용되기는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공신경망이 2006년에 부활되면서 이때부터 강화학습과 기존에 했었던 강화학습과 딥러닝을 혼합해서 2010년부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붐이 좀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초반부터 이제 딥러닝이 성장이 되는데요. 2012년에 알렉스넷의 ILS VRC가 우승이 되고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와서 바둑 대국을 승리했죠. 그 다음에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왔고 2018년에 LML 라지 랭귀지 모델 대규모로 모델 그 당시에 챗GPT GPT-1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보면은 레그 언어 증강 생성기 레그와 멀티모달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인 VIT 빅비전 스몰 LLM 이 용어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부터는 생성형 AI 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AI하고 AGI를 향한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GI는 AI인데 제너럴 일반적인 AGI를 향해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부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AI는 익스프레션 AI고 그다음에 챗GPT가 계속 이때부터 이제 나왔죠. 그다음에 23년대는 GPT-4,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트로피의 클라우디, 그다음 메타 SM, 그다음에 오픈AI 소라, 그다음에 스몰 LLM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에는 멀티모달 AI 성장과 투고대 언어 모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AGI를 지금 일반적인 인공지능 그러니까 두뇌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이 2030년이라고 이 당시 2018년 정도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AGI가 이 정도 2030년에 일어나고 실제 변곡점은 ASI 그러니까 인간이 AI보다 더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AI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S는 스트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간이 인공지능 이길 수 있는 약한 ANI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점, 이 변곡점, 이 시점들이 ASI가 204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AGI는 2030년 될 거라고 했는데 점점 우리가 하드웨어라든가 사회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예측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모든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신 분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근데 언제 시점에 와 닿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올해 24년이 될지 내년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점점 와 닿는다라는 걸 지금 현재 이걸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의 범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AI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머신러닝이 여기 안에 있고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고 그다음에 딥러닝 이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응용하고 있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모든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비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영역, 그 다음에 머신러닝 영역,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추럴 랭귀지와 멀티모달
컴퓨터 비전과 이 사이에 있는 게 지금 멀티모달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안에는 생성형 AI, 지금 현재 핫한 생성형 AI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을 이 범주를 인공지능 모델의 범주를 만들어 온 이유가 여러분들 이걸 먼저 알고 인공지능 모델을 공부하기 편한 걸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멀티모달 AI를 하게 되면 어디 내추럴 랭귀지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제너레이트 AI,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인공지능 다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생성형 AI만 하네? 그게 아니라 다 이게 아울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인공지능 모델의 연구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지도와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 앙상블로 나눠져 있는데요. 결론은 머신러닝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어떤 데이터를 분류를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방법이 지도학습이 먼저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 러닝인데요. 분류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 A 분류, B 분류. 뒤에 계속 수업을 하겠지만 일단 분류할 때 이 알고리즘, KNN이나 네이브 베이지안,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버터머신, 로지스틸, 리그레이션 이런 분류 알고리즘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거. 회기, 리그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 많이 쓰죠. 리지 라쏘 이런 회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비지도학습. 그럼 지도와 비지도학습 차이는 뭐냐?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이미 라벨링해서 분류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비지도학습은 어떤 데이터를 주어주고 알아서 해라. 그럼 이게 데이터가 영어인지 한글인지 그리고 어떤 숫자인지 전혀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때 학습시킬 때 군지, 클러스터링하는 방법, 어소시에이션, 연관, 변환, 트랜스포머 각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비지도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R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우리가 최적 단거리 알고리즘이라던가 학습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다시 학습시키고 보상을 주고 이런 강학습인데 대부분 게임 쪽과 어떤 단거리 갈 때 이때 가장 많이 학습시키는 게 바로 강학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A3C, 그다음에 사라, 제네틱 알고리즘, 딥러닝, 딥큐러닝, DQN이라고도 하죠. 이런 강학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상블은 스태킹과 베깅, 부스팅 있고요. 각각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결론은 머신러닝은 분류나 예측, 인식을 잘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의 최신 연구 동향 전망 중에 자연어 처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NLP, Natural Language Process, 이게 풀네임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NLU와 NLG하고 합성을 했는데요. 자, 이게 생성형 언어가 생기면서 NLP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U는 뭐냐? Natural Language Understand,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T는 뭐냐? NLG는 뭐냐? 제너레이션입니다. 언어를 생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언더스탠딩 먼저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기계가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만들 건가에 초점을 뒀던 게 바로 LLU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분석하거나 기계를 독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미로주 구문을 분석하거나 의미로주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목적을 어떤 기반을 두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추출할까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들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법들이 지금 현재 방법론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이 끝났다면 이제 이걸 뭔가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T, 챗GPT는 그러니까 제미나네, 클라우디, 하이퍼클로바 이게 텍스트 생성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언어를 생성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버트나 페가시스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생성한다거나 생성 어느 모델이 있습니다. TPT라든가 T5,
아트, 트랜스포머 엑셀, CTR에 오픈A, 넥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나마 제가 제공해 준 것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언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성형 언어 모델이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문장 생성 T5. T5 생성 언어 모델도 T5가 있는데요. 이 5개가 T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텍스트 시스템, 그 다음에 캡션 자체도 생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NLU와 NLG가 합쳐서 정말 생성형 제너레이터 문서를 요약을 해준다든가 제가 질문에 어, 응답도 해주고 엔드-투-엔드 탁법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다이어나 처리 모델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모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 하기 전에 영상 처리는 꾸준히 인간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도구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이게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부터 돌아가겠습니다. 2D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지 분류하는 방법, 이미지 분할, 이미지 검색, 멀티미디어 검색 항상 인기였습니다. 그다음 얼굴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때 기법들은 페이스넷, 딥페이스, 아크페이스가 있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특정한 객체를 탐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때 RCL의 계열이라든가 연로 계열, 그다음 SSD, 그다음에 동작 어떤 동작인지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포즈 추정하는 거, 오픈 포즈나 딥 포즈나 포즈넷 이용을 해서 아마 포즈 추정을 했던 게 이게 바로 이제 2D 영상이라면 이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3D 비전 모델, 포인트넷이라든가 복살넷, 그다음에 비디오 분석하는 방법, LSTM 베이스 모델.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은 절반은 2D 영상을 분류나 분할, 검색, 인식하는 방법, 움직이는 것을 탐지하는 이런 방법이었다면 이쪽 한 부분은 3D 쪽이고 여기서 생성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기반 멀티모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공지능의 그 모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을 보게 되면 한 시리즈가 있고요. VAE, Variation Autoencoder라든가 디퓨전 모델, 알리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반, VIT, 비전 트랜스포머, DTR, 디텍션 트랜스포머, 그다음 멀티 모달 비전, 플레이, VLVRT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확장된 모델들이 그 응용 분야에 따라 약간씩 변형된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 모델, 컴퓨터 비전 쪽에서 생성 모델을 하겠다. 그러면 간이라든가 VA, 디비전 모델을 보셔야 되고 트랜스포머 기반 비전은 VIT나 DTR, 멀티모델 비전은 클립이라든가 VL, VRT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입니다. 딥러닝은 DBN, Deep Belief Network인데 여기 2006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입력과 출력층 사이에 다양한 은닉층이 있는데 은닉층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속도라던가 그다음에 걸리는 시간들을 다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훈련할 때 올바른 초기값을 잘 설정을 하게 되면은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든가 오버피팅 프로블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팅해 놓고 하자라는 게 바로 딥러닝. 제프리 힌튼 교수팀들이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2006년에 DBN이 나왔고, 그 다음에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2011년에 나왔는데요. 이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적합한 게 바로 이미지 특징 추출과 클래스 분류 영역할 때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그러면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가 이미지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시계열 데이터 분석도 하고 텍스트 분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CNN은 그래도 최적화된 게 이미지 쪽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CNN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어떤 데이터들, 숫자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추적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측을 하는 이게 RNN 기법입니다. 이게 보통 시계열 데이터 쪽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 간에 문장들 사이에 다음에 예측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이때도 RN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인데요. 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리고 실제 데이터, 그래서 내가 가짜로 만들었던 생성기와 실제 데이터와 계속 판별하면서 생성하는 이게 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음성 생성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영상 합성 분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간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트랜스포머, 그래서 문장 속 이 단어 간의 관계와 의미 학습이 가능한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및 음성과 같은 다연을 실시간 처리할 수 있었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트랜스포머,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달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신경망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 모델까지 영향을 뒀는데요. 자, 오픈 AI의 챗GPT에서 만든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2018년에 나왔고,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텍스트 및 다양한 컨텐츠를 인식하고, 요약하고, 번역하고, 예측한 다음에 생성 분야에 사용하는 게 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레그 여기 있죠. 리트리브 아그먼트 제너레이션인데요. LLM 같은 경우는 대규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검색과 언어 생성을 결합한 약간 특수형 레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LLM의 더 작은 스몰 LLM,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LLM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일반 회사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LLM, 그래서 우리에 맞는 규모 사이즈에, 그리고 매개 변수도 다 쓰지 않고 툴을 조정해서, 만약에 LLM에 수억 개를 썼다면 우리는 한 개만 쓰자, 100개만 쓰자 해서 다 할게. 매개 변수 수를 조정해서 학습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SLLM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정 분야에서 대형 모듈과 비슷한 성능 지닌 모델 SLM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멀티모달, 오픈 AI에서 멀티모달, 이미지, 텍스트, 음성, 이걸 한꺼번에 학습을 해서 인간과 같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단계 높은 차원 모델을 만든 게 멀티모달이고요. 이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VIT12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스테이블리티에서 만든 건데요. 기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비전 분야에 적용해서 이미지를 아래에 보는 것 같이 여기 이미지 있죠. 일정하게 패치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걸 리니어 프로젝션 블랙 패치로 하고,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인코딩 한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센트로 해서 헤드를 만 보고, 이게 클래스가 새인지 볼인지 공인지 카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는 이런 방법이 VIT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은 딥 제네레이티브 모델 중 하나고, 이미지 생성 모델 가장 잘 작동하는 게 바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패치된 것을 인베디드 토큰화 시켜서 노멀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멀티헤드 어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노멀라이제션 하고, 앞에 했던 MLT 헤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 바로 VIT 이론입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는 현재 서비스는 모바일 생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그다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할 때 핸드폰을 통해서 터치식으로 주문하게 되면 그 플랫폼에서 택시가 오거나 배달이 오거나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여러분이 구입한 것들이 배달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생성형 AI 기반 생태계인데요.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이제 클릭을 한 게 아니라
TTP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보면 아실 겁니다. 토니가 그러죠. 자비스에게 "나 뭐뭐 해 줘." 뭐 누르지 않고 말로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스가 이해를 하고 다 배달을 해 주고 행동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 주고 이런 모든 생성형 AI 기반 형태대로 모든 플랫폼이 이동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작성을 해 봤습니다. 2024년 이후 패러다임 변화가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사투리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도 잘 못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언어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분석할 수도 있고 제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감정까지 분석을 해서 아마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 갑자기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 봤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상품명, 종류, 가격, 개수, 기간, 장소 등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하고 장바구니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구매까지. 저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 아이가 분석을 해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돈까지 뭐 자기가 결제해서 다 보내는까지 배달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지금 싱싱한 딸기 1kg 하고 유통기간 확인하고 문장 안 맞습니다. 우유 1리터 2개, 물티슈는 5개 구매할 건데 한 개 저렴한 1,000원." 근데 이게 뭐지? 한 개 저렴한 1,000원. 이미 저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아, 물티슈는 한 개는 1,000원짜리를 사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집 말고 학교로 보내줘. 매일 결제하는 카드 사용하지 말고 이번에는 포인트로 해 줘.'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참 물건 구입할 때 꼭 리뷰 검토하고 구입해도 대충 사지 말고 저의 감정까지 다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물건 사는 패턴이라든가 저의 지금 현재 감정이라든가 이거 분석을 해서 물건들을 주문하고 가져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 지능형 IoT 기반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발전하는데요. 자, 제가 일상이나 생활에서 사회 전반적인 전자제품에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소하다가 내가 어제 잊어버린 핀 찾아줘. 근데 어제 청소한 안방 침대 밑이 대충 되어 있더라. 좀 더 깨끗하게 해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청소를 더 깔끔하게 하고 안방이 대충 되어 있다라는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걸 더 깔끔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I 모델 활용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 품질과 윤리인데요. 일단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품질이 좋냐, 그리고 믿을만 하냐, 신뢰하냐, 이게 그리고 대표성이 있냐, 이 부분,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지 않았냐, 그리고 이 데이터 안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어 있냐, 이런 데이터 품질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델 성능과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많이, 이게 알고리즘보다는 모델의 성능들, 이 모델은 어디 좋더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여러분 최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성,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및 리소스 요구 사항이라든가, 모델의 확장성 및 유지 보수 용이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 인프라 비용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양도 많고 학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컴퓨팅 자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 통합 가능성. 그리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예상되는 ROI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입니다. 장기적인 성능 및 모니터링 업데이트, 사용자 피드백 반영 및 모델 개선. 또 다섯 번째로는 법적 및 윤리적 책임. 그래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나중에 책임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인공지능 모델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다섯 가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